일본의 한 IT 기업이 유럽 한복판 벨기에의 프로축구 구단을 통째로 사들입니다. 구단주의 비싼 장난감일까요? 아니면 막대한 중개권료를 노린 투자일까요? 둘 다 아니었습니다. 이 인수의 목적은 단 하나, 자국 선수들을 유럽의 그 험난한 피지컬에 적응시키기 위한 일종의 해외 직영 연구소를 짓는 거였습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장기적으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축구계와 야구계를 뒤흔드는 일본 스포츠의 비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의 오타니 쇼헤이, 배구와 육사, 그리고 축구까지 일본 스포츠의 성과는 그야말로 대단합니다. 올림픽에서 많은 금메달과 국외 종목들의 선전, 그리고 북중미 월드컵에서 유럽 축구 수준까지 올라간 일본 축구. 2010년대 들어 눈부신 성장을 한 일본 스포츠, 개인의 탁월한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과가 아니라 치밀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근성이나 악발의 정신으로 설명하려 하시죠. 쓰러질 때까지 뛰는 투혼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철학을 이미 오래전에 폐기했습니다. 체력의 한계를 정신력으로 넘는다? 아닙니다. 그들은 과학과 데이터 그리고 자본으로 시스템 전체를 다시 설계했습니다. 선수의 움직임을 초당 프레임 단위로 쪼개 분석하죠. 실제로 미토마 카오루 선수는 대학 시절 자기 머리에 고프로 카메라를 달고 뛰었습니다. 드리블을 할 때 내 시선과 무게중심이 수비수를 어떻게 흔드는지 그걸 데이터로 남기기 위해서였죠. 이 모든 걸 총괄하는 곳이 일본의 국가급 스포츠 연구소입니다. 관절 각도, 혈중 젖산, 농도, 심지어 유전적 지표에 맞춘 영양까지 거의 산업 규모로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국가대표팀은 물론 학교, 체육, 현장까지 뿌리죠. 그런데 이 데이터가 흘러가는 가장 밑바닥, 바로 학교 운동장을 한번 보셔야 합니다. 일본엔 부활동, 우리말로 동아리 활동이라 부르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왜 강력하냐? 첫째, 저변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모든 학생이 학교 안에서 매일같이 운동을 합니다. 재능 있는 1%만 따로 뽑아 키우는 게 아니라 전국의 학교가 거대한 저수지처럼 인재풀을 만들어 두는 것이죠. 물이 많을수록 큰 물고기가 나올 확률도 높아지는 법입니다. 둘째, 어릴 때부터 매일 반복하는 훈련량이 몸에 밴 성실함을 만듭니다. 셋째, 과거엔 이 학교 체육이 그저 아마추어 취미에 머문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앞서 본 국가연구소의 과학 데이터가 학교 현장까지 내려오고 전국 60개 달하는 프로구단이 촘촘하게 흩어져 이 학교에 재능 있는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전문 아카데미로 빨아들이죠. 즉 누구나 즐기는 넓은 저변과 엘리트로 가는 사다리가 끊기지 않고 하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깁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 돈은 대체 누가 됩니까? 비밀은 J리그의 독특한 구조에 있습니다. 이 리그는 출범부터 기업의 홍변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구단 이름에 기업명을 빼고 지역명만 쓰게 했죠. 중개권료는 균등하게 나누고 지역 중소기업이 후원하고 주말이면 경기장을 거대한 축제로 만듭니다. 그 결과 구단들은 매년 우승하거나 선수를 비싸게 팔지 않아도 흑자를 냅니다. 천재 한 명에 기다린 게 아니라 탄탄한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처럼요. 바로 흑자 생태계가 핵심입니다. 당장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 10년, 20년 뒤를 보고 유소년에 돈을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거죠. 1993년 J리그는 100년 구상을 발표합니다. 2050년 월드컵 우승, 보통 이런 슬로건은 선거용, 보여주기용이죠. 그런데 일본은 30년간 이걸 진짜로 밀어붙였습니다. 그의 핵심이 바로 생각의 속도를 높이는 작업이었습니다. 동양인 선수는 피지컬의 한계가 있죠. 그래서 택한 돌파구가 스캐닝, 즉 공을 받기 전에 주변을 미리 읽는 능력입니다. 체스로 비워볼까요? 아마추어는 눈앞에 말만 봅니다. 하지만 그랜드마스터는 말이 놓인 빈 공간을 봅니다. 받기도 전에 이미 뭐 할지 정해놓은 인지 속도, 현대 축구에선 발음빨보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8살, 10살 꼬마들에게 화려한 드리블보다 고개 돌리는 법부터 가르칩니다. 코치가 등 뒤에서 색깔 콘을 들고 서 있으면 공이 발이 닿기 전에 고개를 돌려 그 색을 예체야만 패스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당장 주말 경기에서 이기려면 덩치 큰 공격수에게 롱볼을 뻥뻥 차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 느려 보이는 훈련을 수십 년이나 밀어붙일 수 있었던 비결, 바로 구조적 인내심에 있습니다. 일본에선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잘리는 게 아니라 철학을 안 따라서 도태됩니다. 그래서 14세 이하부터 성인 대표들까지 모두가 똑같은 존수를 목표를 공유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려면 세계 최고의 피지컬과 직접 부딪혀 봐야 합니다. 유럽 진출이 필수죠. 여기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유럽이 남미 유망주에 수백억을 쓰는데 J리그 구단은 자국 에이스를 고작 몇 억, 심지어 공짜로 풀어줍니다. 핵심 자산을 헐값에 넘기다니 손해 아닐까요?
아닙니다. 흑자 생태계 덕분에 돈이 급하지 않으니 이적료를 포기하는 대신 선수의 경험치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중세 장인 길드의 저니맨 전통과 똑같습니다. 젊은 장인이 유럽을 떠돌며 선진 기술을 배우고 고향에 돌아와 길드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거죠. 이적료를 확 낮추면 유럽 구단 입장에선 부담 없는 복권이 됩니다. 그만큼 선수에게 출전 기회도 더 많이 주어지고요. 그래도 텃세나 벤치 신세 같은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오프닝에 그 사건이 등장합니다. 벨기에 구단 신트트라 위던을 일본어 IT 기업 DMM닷컴이 통째로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요리사, 통역관, 전술 분석관까지 대거 투입했습니다. 아시아 선수가 유럽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애로움, 식습관의 차이, 그리고 언어 장벽입니다. 이 변수를 아예 시스템으로 싹 제거한 겁니다. 유럽 한복판에 세운 일본 축구의 직영지사인 셈이죠. 여기서 1차 적응을 마친 선수는 분데스리가나 프리미어리그라는 더 큰 무대로 점프합니다. 마지막 톱니바퀴는 실내입니다. 프리미어리그 감독 평균 수명이 고작 14개월인 시대에 일본의 모리아스 감독 체제를 길게 유지했습니다. 협회가 본 평가 기준은 어제 경기의 승패가 아니었습니다. 이 감독이 유로파 선수들을 시스템 안에 잘 녹여내는가, 그 철학을 지켜내는 거였죠. 그 결과가 바로 북중미 월드컵의 조직력입니다. 선수 수명 이상이 각기 다른 리그에서 뛰어 발 맞출 시간조차 없는데도 며칠만 모이면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돌아갑니다. 시스템이 몸이 배어 있으니까요. 에이스 2명이 부상으로 빠져도 부품을 갈아 끼우듯이 성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결론이 명확해집니다. 일본의 두각은 누구처럼 언제나. 결론이 명확해집니다. 일본의 두각은 누구처럼 어쩌다 나타난 돌연변이 천재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구조의 승리계였고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